네, 안녕하세요. 댕경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장기 시장 분석 금리 인상과 지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가 되면 이제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상하겠다. 일단 한국은행이 발표를 하였고요.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가 1.5%가 될 것이다. 과연 이것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이제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증시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과거의 금리 인상기를 보시면 2004년, 2007년 금리 인상기 때 증시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년 금리 인상기 때 증시 또 올랐습니다. 그런데 2017년 금리 인상하는 시점에 또 증시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과거 데이터와 지금의 데이터와 처한 환경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었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죠. 네, 그런 환경은 다르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기의 시점에는 어, 증시가 오르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한 것을 이제 과거 데이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22년 이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퍼링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를 서서히 이제 인상하는 시점은 바로 이제 2022년이 될 텐데요. 2022년에도 통화정책 정상화 국면은 지속된다. 2021년 연간 전망을 작성하던 시점에 금년 두 차례나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거라고 생각했던 시장 참여자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내년은 다르다. 한은은 내년에도 명확히 금리 인상 시그널을 표출했다. 그쵸? 금리 올리겠다 그랬죠. 이번에는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근거로 금융 불균형을 강조하였다. 가계부채 증가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금년 증가율을 6%대, 내년에는 4%대를 타겟으로 한다. 4%대 증가율은 쉽지 않은 수치다. 2000년 이후 4%대 증가율은 2004년과 2019년뿐이었다.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강력한 대출 억제 기조는 지속되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 최근에 대출을 쪼이고 있죠. 그래서 뭐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뭐 이러한 대출 쪼이기로 인해서 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기사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부채를 빌리기가 그러니까 빚을 내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내년 상반기 중 이러한 효과를 기대한다. 과도한 차입에 의한 수익 추구 현상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 불균형 상황은 경제 주체들의 과도한 차입에 의한 수익 추구로 자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야기한다. 이러한 금융 불균형을 대변하는 금융 취약성 지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게 치솟았다. 동지수에서 금융 불균형은 자산 가격과 신용 축적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자산 가격 중에는 부동산 신용 축적 부분에서는 가계 부분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이제 금융 불균형이 좀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 축적 부분에서도 이제 가계 부분이 좀 이제 위험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죠. 금융 불균형 상황과 실물 경제 간 연결고리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다. 금융 불균형 누중은 자산 가격의 버블을 야기한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 가격이 버블로 진입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조금씩 인상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죠.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시나리오죠. 뭐 지금처럼 뭐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가격이 계속 올라와 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이제 누적될 경우 어떤 대내외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 그러니까 이제 풍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서 누가 바늘을 팍 찌를 경우를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제 결국 영끌, 끝물 이쪽에 이제 빚을 내서 부동산을 이제 매수한 분들의 부채 디레버리징이 이제 촉발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가계 소비 및 기업 투자의 위축을 유발하고 실물 경기의 악화를 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이것이 이제 한국은행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러한 이런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제 부채를 못 갚게 돼서 이러한 것들이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면서 실물 경기에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가장 경계하는 거죠.
하는 향후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좀 논란이 있죠. 네. 이제 이거를 이제 찬성하는 주장도 있고 반대하는 주장도 있고 어쨌든 뭐 팩트는 하느니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식쟁이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 서로 뭐 이게 맞다 옳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 팩트 안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과 대응을 짜 나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금융 안정이라는 목표 하에 부채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나올 것인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이제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이제 대내 충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죠. 뭐 악재는 초인종을 누르고 찾아오지 않듯이 대내의 악재는 언젠가 순식간에 몰려올 수도 있는데 과연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궁금한 점이죠. 이거는 이제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그 시점은 어떻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마스크를 집어 던지고 해외 여행 인천공항에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 뭐 클럽에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뭔가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는 시점, 그 시점에는 아마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는 뭐 이제 세상이 드디어 정상화가 되고 뭐 엄청 기분 좋고 사람들이 막 저녁에는 식당이 막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뭐 이러한 모습들, 그때는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내년도보다는 내후년 상반기 그때는 진짜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올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내의 충격은 어떻게 보면은 정상화예요. 지금 비정상화에서 정상화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대내 충격이다. 왜냐? 급격한 폭발적인 소비로 인해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빠르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니 걱정하는 게 이러한 수준이 오면은 이제 그 부채를 이자율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 그동안 버텨주었던 부동산 가격 같은 것들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튼 어쨌든 금리가 급격한 인상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사람들이 예상하는 조금씩 금리 인상은 큰 충격은 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오게 되면 분명히 증시에 영향을 줄 겁니다. 증시가 급격한 변동성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제가 전해드리는 것은 이것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냥 이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제가 이전에도 지수 하락에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지수 하락 세 번째 이유가 이제 대세 하락으로 가는 그러한 것들인데 이거를 뭐 예측하고 대응하자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올 때 그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일정 부분의 현금은 항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 이유, 주가 하락의 첫 번째 이유였던 약세. 약세장에는 이제 그 하락에 베팅하는 ETF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세 번째 이러한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격한 금리 인상이 왔을 경우를 대비하여서는 어느 정도 뭐 인버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걸로 제가 돈을 벌려고 인버스를 넣는 게 아니라 그랬죠. 포트폴리오의 증시가 폭락할 수가 있으니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버스를 투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인버스가 만약에 상승을 했을 경우는 그것을 팔아서 헐값에 나뒹굴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설령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예상과 다르게 지수가 상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인버스 투자는 실패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내 보유 종목들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관없다. 해지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증시가 많이 폭락을 하게 되면 기회를 활용하자. 그 기회를 활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현금 보유, 두 번째 이제 뭐 인버스 같은 ETF 상품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그래도 편입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으신 분들, 그리고 근로소득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좀 꾸준히 나올 수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기회를 누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2개의 컨텐츠를 올려놨는데, 트리플 버블 대세 하락에 대응하는 방법이란 컨텐츠와 주가 하락에 대응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한 컨텐츠를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은 시청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계부채 잔액은 1,800조 원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좀 부담된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아마 언론에서도 기사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가계부채가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는 현재 105%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 대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국가부채는 매우 낮은 수준이죠. 어쨌든 이 가계부채 주요 선진국 평균값은 79%인데 한국은 105%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국가들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다른 국가들은 국가부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 국가부채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다 낮은 수준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부채는 독일 수준이지만 가계부채는 선진국 대비 좀 높은 수준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가계부채를 좀 막으려면 국가부채를 조금 높이면 가계부채가 좀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경제학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은 가계의 위험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쪽 진보 진영에서 이제 말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죠. 사실은 국가 부채가 넉넉한 수준이니까 이것을 끌어올려서 가계 부채를 내려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아무튼 이제 그거는 좀 경제학적 그리고 이제 정치학적 문제이고, 사실은 주식시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다음 이러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동비율이 선진국 수준만큼 빠르게 내려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죠?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도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은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2011년 이후 가계부채 증감률과 기준금리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2에 불과하다.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에서 확인했듯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하여 오히려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오름세가 나타나는 효과도 목도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이것은 아마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연끌을 시도한 그러한 계층, 그러한 세대 때문에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다만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는 향후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강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계속 쪼이겠다는 얘기죠. 기업 대출은 증가세가 유지되지만 가계 대출은 보완 내지 감소가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를 목표로 TSR 규제 등 추가 보완 대책 시행 예정에 근거한다. 이러한 추이는 내년 상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조합으로 가계부채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은에서는 가계부채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이거를 지금 목표로 인플레이션은 2%가 2% 정도 오를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과연 잡힐 것이냐, 안정화가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정부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지 안 될지도 사실 미지수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여전히 수요 자체가 풍부한 상황이고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아파트 같은 게 내일 오늘 짓는다고 해서 내일 당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2023년 이후 얘기 드렸죠.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넘어가면, 상반기 말로 갈수록 금융 불균형에 초점을 둔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은 연초보다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금년 말까지 물가 상승률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뭐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언론 기사를 볼 것이라는 얘기죠. 이제 그중 핵심은 이제 공급망 차질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공급망 차질이 생겼고 물동량이 급증하고 일시적으로 급증하고 그런 물동 가격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공급망 차질에 따른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원자재 가격 확대 및 미국 고용 시장의 미스매치도 물가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물가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020년 연간으로 물가 상승 2%를 예상한다. 금년보다 소폭 낮아지겠다. 근데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만약에 2%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4%, 5% 이렇게 나와버리면 지표가 그럼 금리를 소폭 올리는 거에서 빠르게 올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나리오가 나오면 분명히 증시에 영향을 줍니다. 네, 엄청난 변동성과 폭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 어쨌든 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확대 이후 하반기, 그러니까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 돼서 안정화를 목표로 하겠다. 뭐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완만하게 둔화될 전망이다. 3분기보다 4분기 둔화 정도의 폭이 더 클 수 있다. 역기저 효과가 대두되면서 하반기를 기점으로 전년 대비 2% 미만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된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완전히 공급망 차질이 해소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공급망 차질이 해소되는 시점에 지금 공급망 차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이러한 기업들은 공급망 차질 해소되면 실적이 증가할 수 있겠죠. 신정부의 상고 하저 재정 집행으로 하반기 물가 상승 압력은 완화된다. 기준금리는 1분기, 3분기 인상하여 1.5%에 도달할 전망이다. 밑에 부분은 뭐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증권자료를 보시면 9월부터 본격화된 증시 고개도 어느덧 끝자락에 와 있다. 10월 초 이후 진정 채비에 나섰던 증시의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는 한 주로 3주 가까이 진행된 증시 진정 국면이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하락했던 증시가 과연 추세 전환으로 갈지 아니면 반락할지 변곡점에 있는 시점이다. 뭐 그런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설할 수 있죠. 10월 글로벌 증시가 진정 채비에 들어섰던 1등 공신은 미국 임시 예산안과 부채 한도 유예 법안의 상원 통과였다.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증시가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에 대한 이제 해석이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가 이런데 증시를 어떻게 먼저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걸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예측은 할 수 있다. 대응은 불가능하지만 예측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예측은 안 되지만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예측이 안 되면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는 애당초 예측과 대응이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측과 대응이 영역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증시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 이제 좋은 주식을 더 싸게 사기 위해서 현금을 보유하자. 이게 최선이자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28일 날 미국에서 어떤 게 발표가 되는데 불협화음으로 노이즈가 있을 수 있는데 시장이 원하는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해설을 하였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이 거기 어디죠? IMF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그러니까 다른 나라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는데 한국 경제 성장률을 4.6%인가요? 예, 내년도 그리고 올해도 하향 조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전 수준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를 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성장률이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만 유독 문제로 증시가 대세 하락을 갈 그런 가능성 지금 상황에서는 확률이 높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올해는 이제 기저 효과가 반영이 되는 시점이고요. 그거는 이미 주가가 작년에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증시는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을 예측을 하고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이제 경제 성장이 당연히 떨어지는 게 정상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이번 하락은 이제 새로운 박스권 하단을 잡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지수가 뭐 계속해서 뭐 대세 상승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박스권 많이 오르면 또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면 또 오르고 이러한 상황이 내년까지도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박스권이 저는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증시가 뭐 대세 하락으로 가든 대세 상승으로 가든 이러한 뭐랄까요, 평상시와 다른 흐름을 보이게 되면 약간 뭐랄까요, 이런 실적 베이스로 주가가 움직이기보다는 유동성이나 아니면 뭐 스토리나 모멘텀 이쪽 베이스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이제 실적 베이스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박스권이 낫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금리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그리고 내년도 금리가 어느 수준까지 도달할 것인가, 그리고 한은의 목표, 가계부채 정상화, 부동산 가격 안정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2%로 예상을 하고 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2%가 아닌 예상치 못한 그러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면 금리 또한 예상보다 더 빠르고 많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가 올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이 내년도보다는 내후년 상반기나 그때쯤 올 수도 있으니 그때는 조금 조심을 하면서 제가 콘텐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주 관련돼서 뭐 누리호가 발사가 됐죠.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콘텐츠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